두 번째 발표는 이상건 국토연구원 글로벌 개발 협력센터 소장님이신데요. 지난 30여 년간 거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ICT 분야를 폭넓게 연구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ISO TC 204의 한국 대표단 단장이시고 세종시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래너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이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동향, 그 다음에 이걸 아프리카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까 말씀 잘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몇 분 정도 시간 있나요? 동일하게 20분입니다. 20분.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국토연구원 이제 GDPC를 지난 한 10여 년간 있으면서 제가 주로 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해외에 수출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중남미 지역의 한 6개 도시, 리마라든지 플라타 이런 도시들과 또 인도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했던 이런 스마트 시티가 수출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있으면 어떤 컨설팅 내용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한국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을 과연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ICT 기술이 과연 국가 개발에,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큰 관건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가장 큰 두드러진 것이 바로 급속한 이제 도시화죠.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60년대 40%의 도시화에서 이제 현재 80%, 90%까지만 올라갔고 지금 아프리카는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 혼잡이라든지 슬럼화, 환경 문제 이런 걸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가만히 보면 이제 주로 우리가 지난 특히 30년, 50년 동안 주로 잘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신도시를 잘 만들어서 이런 걸 좀 잘 대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 5가지 단계로 이게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당 일산 그쪽이 이제 199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산업단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공급, 마지막에는 이제 세종시 같은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도시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분당의 과거 사진인데 7년 만에 이런 도시를 뚝딱뚝딱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판교인데 이것도 7년 정도 되면 한국은 이런 도시들을 한 7년 안에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도상국 연수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요 앞에 보신 분당이 1기고요. 이 판교가 2기입니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로 넘어가면서 도시 설계의 디자인 설계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당이나 일산 가면 굉장히 도로들이 크고 널찍널찍하잖아요. 근데 판교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안 넓고 좀 더 좀 그린 스페이스를 많이 두고 또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2기 신도시로부터 적용이 되고요. 거의 여러분들 이제 세종시에 오시게 되면 클린넷 시스템이라 그래서 아주 첨단 솔리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시티가 초창기에는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유비쿼터스 신도시 2008년도 시작하면서 법으로 세계 최초로 우리는 스마트 시티 법을 만들었어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신도시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도시 재생 차원에서도 스마트시티를 활발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스마트시티 개념 뭐냐 하면은 이 밑에 보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여러 가지 네트워크, 뭐 전기, 통신, 뭐 이런 네트워크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 다양한 뭐 특히 AI, 빅데이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잘 알죠.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걸 적용하게 되면 모든 현재 돌아가는 상태의 정보가 스마트시티 센터에 모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모이면 저 센터가 똑똑해가지고 이 도시의 문제점, 골마 터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고쳐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아까 우리 유성훈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인프라가 아프리카든 뭐 남미든 인도건 이렇게 뚝딱뚝딱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ICT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요 이런 도시의 환경이나 도시의 교통 또 가버넌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고 나쁜 것들은 아주 감소시킬 수 있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ICT만이 가지는 굉장히 파워풀한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또 리얼타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완전히 유비쿼터스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든 다 연결이 될 수 있다.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요 도시들은 다 스마트시티를 지금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컨설팅을 하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의 특징 뭐냐, 이걸 왜 스마트시티라고 하느냐, 스마트하니까 스마트시티다. 그래서 SMART 5개 가장 중요한 펑션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지금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대로 적응하려면 이 도시 안에서 돌아다니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자동차입니다. 이 두 가지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근 AI 기술이나 CCTV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 또 이상한 행동, 심지어 이제 자동차 사고 다양한 거를 즉각 이렇게 레코딩을 통해서 누가 문제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바로바로 해서 요즘은 스마트 시티 센터에다 경찰들이 파견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현장에 페트롤을 적용할 수 있고 자동차도 움직이는 것마다 이제 도시의 곳곳에 특히 도시 입출구 부분 거기에 모든 차선에다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이미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다 레코딩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는 받고 있지만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범죄 예방이나 또 범인 검거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도 같은 도시는 뭐 가장 최근에 최첨단에서 도로 곳곳에 뭐 아이스 같은 거 이제 도로가 얼었다든지 뭐 이런 거 또 다양한 그 건물에서의 센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안정, 세큐리티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스마트 폴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글로벌 컨설팅 할 때 이런 거를 곳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모니터링, 그러니까 정보가 올라와야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스마트 폴 같은 것도 많이 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차선별로 중요한 도시의 입출구 부분에 라이센스 자동차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세큐리티하고 다 관련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각종 교통 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소위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깔아놓은 광통신망이라든지 이때 설치한 가변 정보판이라든지 이때 설치한 CCTV를 근간으로 해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방범적으로도 발전됐고 방제로도 발전이 됐고 뭐 그 외에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스마트 시티 안의 근간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아니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각종 뭐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가 제각각 알아서 리포트를 하기 때문에 즉각 이제 수리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AI의 빅데이터 문제인데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시민의 98%가 다 지금 교통카드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교통 너무너무 불편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하철하고 버스랑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체제에서 근데 이제 이 교통카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의 일거수일투족,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떤 역을 많이 이용하고 이게 일일이 다 리포트가 되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그 플래닝의 소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 플래닝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이제 셀러폰만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시간 초 단위로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어디에 있었는지 나갔는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플래닝을 하게 되면 뭐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어설픈 모형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새벽 3시에 이 여성분이 안심하고 홍대 입구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이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버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올빼미 버스 같은 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양시 케이스인데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CCTV 카메라가 주변에 산을 보면서 산불이 있는지 아니면 홍수가 났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바로바로 이 와이파이 망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이 리포트를 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또 이미 또 정보통신부 쪽에서는 전자정부를 미리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투명한 행정이 가능해진 것도 크게 한몫하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요즘 디지털 트윈이니 뭐 메타버스니 이런 것의 근간이 이제 GIS 쪽 지리정보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 분석을 통하면 다음에 이제 CCTV를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까 이런 거 그럼 범죄 지역이 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딜까 이런 거 분석할 때 이런 레이어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핑크 다시 이제 기존의 CCTV인데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때는 저 파란색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PPP를 해가지고 상당히 세이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통신망을 민간하고 공공문이 같이 투자해서 같이 쉐어하면서 하고 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조금 좀 크리틱하게 본다면 너무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간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민 참여, 시민 거버넌스, 뭐 리빙랩 조금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만족도, 체감도 이런 거를 확인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시티는 결국은 스마트 시티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솔리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 아예 이러한 그 개발 이익금을 전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 또 이러한 그 쓰레기가 전부 재활용돼 가지고 다시 거꾸로 이것이 발전기로 가가지고 이것이 또 도시로 돌아가는 소위 제로 웨이스트 내지는 네트 제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들 뭐 특히 범죄율 감소율이라든지 교통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지금 쏙쏙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한 6가지 정도의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좀 앞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의 스마트시티를 추출할 때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왜냐하면 내가 나의 프라이버시를 손해를 보면 그만큼 내가 나의 세큐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대문 앞에 CCTV 설치하는 것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거든요. 근데 유럽 도시들은 당연히 왜 내 대문 앞에 네가 CCTV를 설치하느냐, 당장 떼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아프리카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잘못 자칫하다가는 이게 이제 이 정보 시스템, 정보 시민들 공공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 항상 이렇게 유용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화이트 엘리펀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돈만 많이 먹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베네핏을 창출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 도시에도 제가 굳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1년에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지만 실제 아무도 보지도 않는 그러한 정보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판의 유용성을 따지려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을 대상으로 해서 ITS 시스템 설계하고 했던 얘기인데 결국은 아무리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킨다 해도 그걸 바로 그 안에 정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인프라 수준과 또 그 나라의 문화,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가장 가려운 부분이 어딘지에 대한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부터 솔루션 파인딩, 그다음에 그에 따른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 플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컨센서스 빌딩도 해야 되고 펀딩을 제대로 지속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이 프로젝트 팀이 셋업이 됐는지 잘 아시겠지만 한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그 안양 같은 경우는요. 저랑 같이 일했던 연구원이 거기에 스카우트 돼서 지금 2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20년째 그 도시의 스마트 시티 일만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은 그러한 공무원 시스템이 돼 있느냐? 시장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밑에 말단까지 다 우르르 다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제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현실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결론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PPP와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정부의 그 드라이빙 포스와 또 이 데디케이티드 엑스퍼트 오피서들이 반드시 같이 가줘야 이런 것들이 런칭이 가능하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그래도 잘 드라이브하는 것들이 이제 중앙 정부의 역할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잘 조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스마트 시티 법을 우선 만듭니다. 법을 먼저 만들어서 아무도 바꿀 수 없게 만들고 한다면 끝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현재 4차까지 지금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 테크놀로지는 이제 세종시와 부산시의 중앙 정부가 내셔널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세종 5-1 지구. 그래서 좀 첨단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주변에 확산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매칭 펀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프로포저를 전부 지방 정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 시는 이렇게 하고 싶다 보고 평가를 해서 이거 진짜 피지블한 그런 플랜들은 매칭 펀드 50대 50 줘가지고 한번 해봐라 해서 성공하면 그 옆에 주변에 지방시도 다시 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벌써 지금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컬 정부의 참여 이런 거를 좀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플랫폼 결국 스마트 시티와 기존의 정보화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 정보 통합이 가능하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일로 스타일로 제각각 노는 그런 DB들을 과연 도시 전체의 시너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서 이게 가능한 거냐. 예. 그래서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통합하겠다.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보 다 오픈하겠다. 그리고 너네 정보를 쉐어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란 어떤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스마트시티를 기술적인 사업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런 거버넌스가 우선 형성이 돼서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제대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켄자 스마트시티라든지 그런 것들 뭐 보면서 아프리카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스마트시티 구축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발표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끝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술보다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컨센서스 그리고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